전두환 때 김장환이 찾아다니던 그 전두환. 네. 김장환의 친구 전두환. 네네. 전두환 때 1년에 군에서 죽는 사람들이 대략 3,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많았어요? 네, 굉장히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사망 원인이 뭐냐를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병사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사고사도 있고 또 뭐 구타 뭐 이런 것도 있었겠고 자살도 있었겠지만 다 합해서 3,000명 정도인데, 민주화 이후에 어떻게 됐냐? 민주화의 성과라는 게 뭐냐면 군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100명 이내로 줄었습니다. 네? 3,000명에서? 3,000명이 100명 이내, 80명 우와.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가장 폭력적인, 가장 극단적인, 극악한 존재잖아요. 예. 이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로 있는 거예요. 까라면 네. 까, 뭐 말 안 들으면 패야지, 뭐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권력 잡는데 장애가 되면 어떻게 죽여버려야지라는 사람이잖아요. 탱크로 깔고 가버리는.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팽배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심각한 사례 중에 하나는요, 총기 난사 사건이 전방부대에 있었어요. 네. 뭐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노무현 정권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천에서. 근데 군이 어떻게 했냐면 그 피해자 가족들을 불러서, 당연히 왔겠죠. 아들이 죽었으니까. 네. 특히 아버지들에게 군복을 갈아입혀가지고 2박 3일 동안 빠따를 쳤어요. 전두환 때 일입니다. 사실이에요. 믿기세요? 진짜요? 네. 와. 아니 무슨 그러니까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나 기무에서 한 일이 그거죠. 아니, 코미디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 그걸 코미디로 삼았는데 그런 일이 실제 있었군요. 아버지들을. 아버지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맞아야 될 건데 아버지가 와서 항의하니까 아버지도 엎드려. 뭐 그게 그래요? 코미디로 나왔어요. 그래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들 죽은 아버지를. 미친놈들 아닙니까? 미쳤죠. 이게? 정말 사악하고 정말.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들 봐봐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군복 갈아입혀가지고 2박 3일 동안 빠따를 치고 가혹행위 고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유는 아들 하나죠. 죽은 거에 대해서 어디 가서 뻥끗하지 마라. 입 뻥끗하지 마라. 그런 네.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20년 동안 입도 뻥끗 못했어요. 아이고야, 그러다가 세상에. 그 기일이 같은 날 아닙니까? 피해자들이 같은 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충원 대전 현충원에서 이제 같은 공간에 이제 묘소가 있어가지고 네. 추도식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연천 총기 난사로 희생된 사람들이 입관식 하려고 오는 거예요. 3군 의장대가 촥 이렇게 잘 모시고, 노무현 정권 때의 그 군사들 똑같은 원인이지만 죽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모시느냐를 네.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예. 이제 저한테 왔더라고요. 예. 도와달라고. 이 얘기 들으면서도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흉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군에서 사람 죽는 문제가 전두환 정권이 종식되고 노태우 군부가 종식되고 민주화되면서,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됐냐? 3,000이 100 이하로 줄었어요. 또 다른 사례는 교통사고입니다. 1990년대 중반 30년쯤만 하더라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간 13,00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2,500명입니다. 10,000명 이상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30년 동안 노력했어요. 뭘 했죠? 교통사고 사망자 반으로 줄이기 캠페인. 네.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왜 나냐 하는 걸 찾은 거예요. 찾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음주운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음주운전 단속은 뭐 필벌한다 뭐 이런 거고, 그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한다.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또 어린이 교통사고 굉장히 위험하니까 초등학교 근처나 이런 데는 시속 30km로 가게 하고, 도심도 뭐 50km짜리들을 많이 만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총체적으로 기울여 왔던 겁니다. 물론 아까 최동석 씨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 의식도 이제 좀 선진화되고 개혁되고 이런 측면도 있었는데, 하여튼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사람은 죽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래도
나이 늙어서 천수를 누리고 또 아프지 않고 이렇게 가길 바라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 네. 근데 꼭 그러진 못하더라도 비참하게 산업재해로 일하다 나가서 죽으면 안 된다. 또 비참하게 교통사고로 죽으면 안 된다. 의무복무를 위해서 군대 갔는데 죽으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고 그 합의를 추진하는 정부가 말짱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산재 사망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노동부에서 알아서 뭐 보고해 끝이에요. 보고가 오든 안 오든 대통령이 확인도 안 하고 뭐 이런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다 나와서 네. 각자 할 일을 찾아봐라. 네. 그리고 그런 자성도 하잖아요. 지금 산재에 대한 법제에 대해서 나도 모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다. 이러니까 산재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반성하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책임은 없어요. 이제 막 시작한 분위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정말 책임감을 갖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네. 다른 무엇도 아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맞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네. 아이고 그러면서 해법을 제시하기를 야, 이 산재 문제와 관련해서 안타까워한 정도가 아니라 이 양반은 아주 그냥 칼을 갈았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재명 대통령 해법이 그거 아닙니까? 산재가 잦은 회사 투자 못 받게 해야 된다. 주가를 폭락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돈으로 피해를 입혀야 여기는 사람을 지키는 게 돈이다라는 아니요. 인식을 심게 하는 것 아닌가? 그거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네. 기업의 목적은 뭡니까? 이윤 창출, 돈을 그렇죠. 버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버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지키는 게 돈을 버는 거다. 네,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를 가장 극적으로 줄였던 나라는 영국이에요. 영국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냐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네. 이를테면 그 해 매출의 20%까지를 징벌적으로 매겨요. 네. 그 해 매출입니다. 네, 이익도 네. 아니라. 네. 근데 만약 삼성전자면 그 해 매출이 얼마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절반이 추락 사고예요. 근데 건설 현장 가면 제가 글쎄요. 우리말을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시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철근으로 해놓잖아요. 안전망을 예. 설치해 놓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허당이냐면 중력가속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글로 떨어지면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추락하게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왜? 돈 쓰기 싫으니까. 이거 공사는 석 달만 있으면 되는데 사고만 안 나면 되는데 네. 이거 제대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70km 또는 100km 사람이 떨어지려면 그걸 받아주려면 중력가속도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러니까 말입니다.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려오는 거니까 속도를 그냥 안고. 애지간한 망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사람을 받쳐줘야 돼요. 예.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돈 드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예. 거기에 돈을 안 쓰면 그 돈을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그룹의 회장님이건 뭐 그 중소기업의 사장님이건 간에 그러니까 엉터리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떨어져 죽으면 한 3억 정도 쓰면 되는데 이거는 매번 뭐 하려면 10억 정도의 돈이 든다라고 하니까 업자들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참. 그러니까 중력가속도가 아니라 운동에너지입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50억을 써야 된다. 다음부터 장사 못하게 된다 하면 어떻죠? 열심히 하죠. 자기가 막 떨어져 보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똑바로 해야지. 예. 정말 안전하게 해야지. 튼튼하게 해야지. 사람 다치면 어때? 이런 목소리가 현장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CEO부터 그 얘기부터 하는 거죠. 네. 아 이거 정말 안 된다. 큰일 난다. 누구 죽이려고 이래? 예? 누구 잡아먹으려고 이래? 하면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죠. 네. 자, 이런 가운데 또 추진되고 있는 게 노란봉투법인데 네. 뭐 보수 시부마다 그냥 입을 열어서 비난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기업들이 포비아 상태다 이렇게도 보도하고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는 게 산업재해로 맨날 사람들이 죽어가고 SPC의 경쟁력이 담보되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소비자들이 파리바게트 갈 때마다 산업재해로 죽어간 50대 여성 뭐 이런 분들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아유 근처 옆에 뚜레쥬로 있으면 글로 가게 되죠. 똑같은 대기업 계열사라도.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기업을 미워하고 기업을 혐오하는 겁니까? 오히려 친기업적 행보죠. 여태까지 기업이 정말 근시안적으로 앞에 이익만 봤다면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하려면 제대로 나가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산재가 빈발하는 회사는 제대로 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문제 제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반올림 같은 단체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성과를 예. 삼성전자 주주들이 다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진짜 제대로 된 글로벌 기업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족쇄를 풀고 빗장을 푸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미지잖아요. 네. 소비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주주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그 회사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산재 사망으로 사람들이 잇따라 죽어나가는 회사? 어떤 판단을 받겠습니까? 뭐가 반기업적이에요? 오히려 친기업적이죠. 자,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이게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노란봉투법이 네. 한국만 또 한국의 좌파만 이렇게 유독 외치는 이념적 구호가 아니에요. 모두가 살기 위한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정책인데 이걸 마다한다면은 국제사회에서 도태가 되죠. 예. 아니 그리고 우리가 원청이 하청 주고 재하청 주고 뭐 3청, 4청까지 된다고 5청, 6청 막 나가면 청으로 계속 나가요. 근데 네. 그렇게 하면서 위험을 피하고 저 뒤로 미루고 책임 전가하고 실제로 이익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책임지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편안한 구조는 그 해당 기업의 발전도 저해합니다. 네, 회장님이 그럼요. 늘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누군가의 접대만 받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그다음 고액의 연봉 가지고 자기 혼자 누리는 회사 막 롯데 같은 데서 떠오르고 그러는데 이런 데들이 어떤 공통적인 발전이 없잖아요. 네. 선대에서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를 이어가는 거 말고 좋은 집에서 태어난 거 말고는 뭐 아니, 그게 경영 회장될 능력 이유가 경영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지만 네.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짓 그만해 보자는 거죠. 맞습니다. 예. 윤석열이가 또 출석 거부를 했고요. 오늘 나오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이게 참 이런 피의자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엄살이 세죠. 예,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이 사람은 예. 엄살이 많은 사람 같아요. 예. 그리고 겁도 많고 예. 뭐 자포자기 상태에서 그런 것 같은데 예. 변호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의 반응을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를테면 실명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아주 자극적인 용어를 써요. 그 당뇨 환자들한테는 다 있죠. 네네. 아니 근데 실명 위험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달에 한 번씩 진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실명 위험이 심각한 사람이 2달에 한 번 병원 가면 되나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진단을 받았나요? 글쎄 그것도 아니 안 받았어요. 윤석열은 외부 진료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다시 구속된 다음에. 그렇지. 그러면 뭐 원격 진료를 했나요? 서울구치소에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원격 진료를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한 얘기를 자극적으로 주장하는 거거든요. 챗 GPT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아니 변호사가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윤석열은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거기 휴대폰도 없고 글쎄. 인터넷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는 사람이 자기 인신과 관련해서 정말 비겁하고 비루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죠. 언제나 부끄러운 건 우리의 몫인데 저는 특검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해요. 뭐 그러려면 그래라. 원래 피의자들이 그런 거니까. 그럼 우리는 강제 수사하겠다. 네. 그래서 체포영장 받아서 예. 윤석열을 다시 구속된 피의자도 체포할 수 있거든요. 예. 체포해서 끌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묵비권, 뭐 진술거부권을 진술거부권 행사하겠지 뭐. 행사하더라도 끌려 나오는 것도 한번 봐야죠. 그 사람도 체험해 봐야죠. 세상에 자기 멋대로 목리 부린다고 땡깡 부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예. 자기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네. 그걸 가르쳐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인가요? 네. 이 사람이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그렇답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윤석열이 임명한 서울구치소장이거든요. 많이 봐준 것 같아요. 그것도 결정적으로 인치하라고 그랬는데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런 구치소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 명령은 사실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그렇죠. 만약에 상황인데. 윤석열이 저항하다가 얘가 그러니까 나를 지금 몸에 손을 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일단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주면 네. 교도관들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현행범이거나 그러면 현행범은 뭐 누구나 체포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도 특별사법경찰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교도관들이. 네. 근데 그런 걸 그러니까 법망을 피해간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손을 대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체포영장이 나오면은 가능한 거죠. 그럼요. 그거는 영장 집행을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특검에서 법원에 영장을 받아다가 그 영장을 집행하는 상황이라면 교도관들도 이제 협력하거나 뭐 네. 협력한다는 게 끌어내거나 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못해서 그래서 서울구치소장이 나쁜 사람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 예를 들어 굉장히 훌륭한 뭐 구치소장을 보내놨더라도 법의 한계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다. 그거 말고 만약 특혜를 준다거나 뭐 이런 거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시도도 안 한 것 같아요. 시도도 안 한 것 방 같아요. 앞에 가서 설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치소장이. 예. 구치소장이 네네. 대통령님 가셔야죠. 뭐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하여튼 네. 그거는 특별 예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 예우죠. 예. 네. 그 대통령도 아닌데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는 했었어야지. 네. 뭐 방 안으로 들어가서 뭐 이제 체포할 도구들을 보여주면서 아이고 네. 근데 하여튼 그거는 뭐 그런 법률적인 한계가 있어서 교도관들을 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중에 네. 독방에 보내달라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줬다. 네. 이런 사건이 어제 공개됐거든요. 오. 그러니까 누군가는 독방 가려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매기는 거예요. 그 중에 뭐 교도 출신, 재소자 출신의 브로커도 있고. 만약 우리 이 그거는 그 구치소장 재량입니까? 독방 보내는 그렇죠. 거. 근데 구치소장이 일일이 그것까지 그 전방이라고 하는데 네. 방을 옮기는 것까지 하지는 않고요. 네. 그 담당 직원이 할 수 있죠. 네. 네. 어느 정도 직급만 되면 과장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뇌물이 오갔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더라고요.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해당 교도관을 직위 해제했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교정이 뇌물이 통하는 공간이었나? 뇌물이 통하는데 권력은 안 통하나? 윤석열이 완전히 망한 게 아닌데 윤석열의 권력은 안 통할까?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윤석열은 지금 남들은 수천만 원씩 뇌물을 써가면서 가고 싶은 독방에서 지금 수용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 뭐 이렇게 투덜대는 게 많지? 진짜 그 방이 짜증이 나요, 그 방이 진짜. 어떤 방인데? 예.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구치소장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근데 일단은 저는 큰 걱정은 안 하는 게 네. 구치소장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100% 받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으니까 상황 네. 보고 받고 교정본부장 아직 임명 안 한 것 같은데 임명하고 그러면 구치소장은 뭐 법무부 장관의 통제에 따를 겁니다. 충실하게. 네.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사실상 왜곡해서 보도한 국방일보 책임자. 네. 국방 홍보원인가요? 네. 홍보원장 최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뭐 낮에 라이트 켜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그 사람은 언론인 예. 출신이고 개방직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취임했으니까 네. 뭐 직무 배제하면 되죠. 그 사람 그 직무에 맞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해고를 하는 거는 뭐 쉽지 않겠지만 직무 배제는 장관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직무배제와 해고의 차이가 뭡니까? 해고는 완전히 집에 보내는 거죠. 근데 해고는 해고의 사유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그 그를 위한 해고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죠. 이를테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뭐 징계 양정을 정하고 양정 중에 뭐 해임이나 파면이 있거나 해야지 해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시간이 꽤 걸리는 문제죠. 근데 당장 이 사람이 국방일보를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극단적 이념에 포섭돼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내란이라는 건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이미 확인됐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했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이미 출범한 상태인데도 이 사람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대한민국 체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대한민국 체제 밖에 있는 사람을 왜 우리가 공직자로 모셔야 하는지, 그 사람에게 왜 급여를 주고 그 사람에게 왜 권한을 보장해야 되는지, 이건 당연히 의문 아닙니까? 네. 저는 이 사람은 해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고까지는 시간이,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니까 좀 게다가 또 걸리니. 그 사람이 이제 소송 걸면은 뭐 1심, 2심, 3심까지 가려면은 뭐 그러니까 시간이 일단 또 많이 직무 걸릴 배제부터 것이고. 해놔야죠. 네, 직무 배제부터.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정상화입니다. 예. 아, 손볼 데가 많네요, 진짜. 많죠. 그리고 얼마나 엉망을 만들어 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들이 취임했잖아요. 각 부처에 가가지고 조금씩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네. 하나씩 열어보면 아이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네. 뭐 인사 같은 거는 정말 뭐 김건희 라인 아니면 다 뭐 인사 엉망으로 했던 부처들 얘기들을 요새 조금씩 듣기 시작하는데 네. 정말 놀랍더라고. 이러고도 국가가 움직였나? 아, 안 움직였지.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선을 김건희, 윤석열로 쳐다보게, 그들만 바라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권력 관계를. 그리고 국민들은 아우성 치더라도 뭐 어떻더라도 쳐다도 안 보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고가 빈발하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는 삼풍백화점 사건, 성수대교 사건, 뭐 그렇죠.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제주항공 참사 이런 일들이 왜 빈발하는가도 우리가 물어야 되지만 또 하나 윤석열 정권 같은 데서 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났든지를 글쎄 물어야 말이죠.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고로 확 튀어나오는 건 알잖아요. 네. 봤으니까 예. 그 참사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아직 튀어나오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저 뒷방에서 벌어지는 일들, 실제로 공직사회가 어떻게 얼마나 부패되고 얼마나 일탈하고 있는지 사실 국민들로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걸 이제 확인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또 고가는 또 얼마나 비었는지. 아이고. 곳간 열기가 무섭습니다. 얼마나 텅텅 비었을지 또 언놈이 언년이 또 가져갔는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일이고요. 아니 지금 오늘 당장 나온 뉴스가 그 경호처장 차장 네. 김영현이가 경호처장 할 때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촌동 용산에서 갖고 온 용산구 이촌동의 관사를 리모델링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뭐 수리비가 3천만 원인데 부인들이 설쳐가지고 뭐 7,800만 원, 아이고야. 7,300만 원이 들었는데 신났구나. 잔치를 벌였어. 그 공사 대금도 안 줘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잖아요. 지들이 내겠네 그러면은. 아니 물론 근데 그래야 또 되는데 관사니까 또 이게 관사 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경호처에 1년 그 예산 잡힌 게 300만 원이었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집 고치는데 뭐 7,800만 원씩 리모델링을 해도 얼마나 요란하게 했으면.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정권 초기였거든요. 정권 네. 초기부터 기강회의 정말 나만을 위해서 하다못해 경호처장이나 차장 같은 작자들도 그렇게 움직였으니 네. 국정 정반이 어떻게 됐겠느냐 하면 확인하면 끔찍할 것 같아요, 정말. 엉망진창이네요.